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의 새로운 기념일 지정과 금리 인상, 미국의 비자 정책 변화와 중동발 경제 파장, 중국의 AI 거버넌스 주도, 일본 증시 급락과 AI 인프라 투자, 프랑스의 국방 산업 재건, 그리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 사태까지 주요 국제 현안을 심층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격동하는 세계 속각국의 결정과 그 배경을 날카롭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에 맞선 시민 저항을 기리기 위함인데요. 한편 국정 지지율은 52%로 소폭 하락했으며 경제 민생 문제가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인상했습니다. 박 작가님, 국민주권의 날 지정과 경제정책 변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의 날 제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순간을 공식화하며 국민통합과 헌법 정신을 재확인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마치 프랑스 혁명 이후 바스티유의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시민 저항의 가치를 국가 근간으로 삼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다만 지지율 하락에서 보듯 국민적 지지에도 현실적인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여전히 가장 큰 숙제임을 보여줍니다. 기준금리 인상 역시 경제 문제 해결의 일환입니다. 과거 경제위기 시기 금리 인상과 달리 지금은 AI 산업 호황이라는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물가와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 항해 중 배의 무게 중심을 조절하며 나아가려는 선장의 지혜로운 판단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심이 엿보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4년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프로그램 기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며 기존의 체류 기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편 중동 분쟁의 여파로 미국 가계 지출이 감소하고 기업 물가 인상이 나타나며 AI 관련 투자 우려와 미국-이란 긴장 고조로 주요 증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박 작가님, 비자 정책 변화와 중동발 경제 파급 효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비자 규정 강화는 미국 우선주의를 국경 및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명확히 재확인하는 조치입니다. 잠재적 안보 위협 차단과 불법 체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지로 마치 냉전 시대 자국 안보를 위해 외국인 통제를 강화했던 시기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방적인 학술 환경과 국제사회 내 소프트 파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동발 경제 파급 효과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에너지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과 금융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S&P 500 등 주요 지수의 하락은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과거 오일 쇼크처럼 에너지 안보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2026년 세계 인공지능 대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가 상하이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에 참석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4가지 제안을 발표했으며 UN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AI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설립 협정 서명식도 진행되었는데요. 박 작가님, 중국의 이러한 AI 분야 행보가 글로벌 AI 경쟁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중국의 AI 분야 행보는 마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엔을 주도하며 전 세계 질서를 재편했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AI 시대의 유엔을 상하이에 설립하려는 것은 글로벌 AI 표준과 거버넌스를 중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대담한 전략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4가지 제안은 기술 패권을 넘어 규범적 영향력까지 확장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에 대항해 대안적 AI 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과거 서방 선진국들이 산업 표준을 정립하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듯이 중국은 이제 AI 기술력과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을 획득하여 미래 기술 생태계를 자국 중심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AI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양극화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2026년 7월 17일 니케이 평균 주가가 전일 대비 4.03% 급락하며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반도체 주식 하락과 일본 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매도세, 중동 정세에 대한 경계감 고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도 엔비디아는 일본 기업 노에트라와 협력하여 물리적 AI 구현을 위한 국가 규모의 AI 인프라 엔비디아 베라루빈 AI 팩토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 작가님, 일본 증시 급락과 AI 인프라 투자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읽을 수 있을까요? 니케이 증시의 사상 최대 급락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본 경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치 과거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주식시장이 겪었던 충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외부 요인의 취약한 경제 구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셈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입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베라루빈 AI 팩토리를 구축하려는 것은 단순히 기술 확보를 넘어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반성하며 제조업 강국에서 AI 같은 첨단 기술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며 이 길을 기회로 삼으려는 일본의 전략적인 행보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는 30년간의 공백 끝에 2029년부터 국내 탄약 생산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컨소시엄이 드롬 지역에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연간 7,500만 발의 소구경 탄약을 생산, 해외 의존도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프랑스 의회 조사위원회는 프랑스의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해 비유럽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호스팅 제공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지적하며 국가 소프트웨어 지출의 64%가 비유럽 공급업체로 향하고 있어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박 작가님, 국방 및 디지털 주권 강화 움직임은 프랑스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프랑스의 탄약 생산 재개는 유럽 안보 환경의 급변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라는 현실 속에서 자주 국방 의지를 강화하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과거 샤를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독자적 군사 전략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내재화하여 전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해석됩니다. 디지털 주권 문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 소프트웨어 지출의 상당 부분이 비유럽 기업으로 향하는 현실은 데이터 안보와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의 국가 안보가 단순히 군사력을 넘어 정보 및 기술 주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소식입니다. 2026년 7월 17일 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간, 후지스탄 등 여러 주에서 민간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한 공습을 감행하여 폭발과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이 7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이에 이란은 미국의 침략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환율은 급등하고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작가님, 중동 정세의 긴장 고조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미국이 7일 연속으로 이란 민간 기반 시설에 공습을 감행했다는 이란의 발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이제는 전면적인 군사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처럼 지역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유엔의 개입을 촉구한 것은 국제사회의 중재와 개입이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군사적 긴장은 이미 이란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과 IMF의 5.4%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전쟁이 가져올 경제적 재앙을 경고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짧은 글로벌 단신입니다. 먼저 미국 텍사스주에 치명적인 홍수가 발생,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구조되었으며 주지사가 주요 재난 선포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충칭시 소식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이 붕괴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중국 응급관리부가 국가지질재해 2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간토 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 도쿄 하치로지시에서는 시간당 64.0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이며 침수 위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박 작가님, 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들은 기후변화가 이제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각국 정부와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각국의 노력과 당면, 과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을 마무리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격변의 시대, 각국이 과거와 현재의 도전을 딛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통찰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는 늘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통찰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